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면서 김정은이 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CNN 보도 이후에 온갖 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설레,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5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에 이어서 K경제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판 뉴딜을 꺼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기간 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상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입니다. 오늘도 차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방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어 갑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리해서 며칠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리도 함께 기본 수칙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방역 수칙에 이 내용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물러나도 이참에 이런 건 좀 서로 지켜나가자, 이런 내용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저는 손 씻기, 화장실에서 손 안 씻는 남자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떼찌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아프면 쉬기. 지금까지 개근, 아파도 일해야 된다. 아프면 혼나면 안 낫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거 좀 두고 아프면 쉬고, 좀 쉬고 낫고 일하고, 이런 생활 수칙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치킨 교환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뜻해지셨습니다. 네, 머리 깎고 왔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머리 잘라도 되나요? 어쩔 수 없이. 네. 됩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체크할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1명입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1,694명이 됐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모두 2,179명이고요. 이 사망자는 어제보다 1명 늘어서 238명이 됐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상황이 네네. 전 세계에 비교하면 나은 것 같습니다. 11명이면 며칠째 지금 10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재확진 사례가 지금 잇따라 발생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요. 모든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이 회복을 해서 예. 이 항체가 생긴 사람 중에서 절반가량이 체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총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모두 감염 후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됐지만 이 중에 12명은 여전히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체가 있어도 네. 다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 항체의 체내 바이러스가 아직 뭐 시간상 이렇게 제거를 해나가는 과정이지 모두 제거를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경 본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서 이 중화항체가 형성이 돼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이 체내에 남아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남은 연구를 추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아이고 일본에선 또 대형 크루즈 집단 감염이 발생했네요. 네, 오늘 일본 언론들이 이 선박 수리를 위해서 승객을 태우지 않고 정박한 그 이탈리아의 크루즈 이 코스타 아틀란티카 선내에서 승조원 57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33명이 감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승객은 없는 거네요. 네, 안에 승객은 타고 있지 않은데요. 이 승무원만 해도 600여 명에 이르는 아이고. 대형 크루즈입니다. 네. 어제 승무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승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네. 감염자 가운데 이 중증 환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는 원래 중국에서 수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나가사키에서 수리를 받았고요. 예. 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승조원들이 하선한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아이고. 이 나가사키현은 이 크루즈 승조원들이 하선하지 않도록 이 수리업체인 미쓰비시에 요청을 했는데 하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병원을 가거나 뭐 택시를 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에서 좀 상당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서 치료를 하는데 일본은 감염 경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네.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베 정부가 좀 열심히 좀 나서줬으면 하는데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우방국들, 참전국들에 보낸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를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운 참전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방침인데요. 그 대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22개국입니다. 네, 조금 우리가 좀 보답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 뿌듯함이 좀 듭니다. 네네. 일본에도 마스크를 좀 보내나요? 뭐 이에 대해서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고려를 해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이 청와대는 일본에 마스크 지원하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라면서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네.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공황을 극복했던 뉴딜 정책을 따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연기가 됐던 공공부문의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이 국가공무원 시험도 5월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40조 원 규모의 이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기업이 고용의 총량을 유지하고 이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또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에 따른 이익 공유 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기간 산업, 뭐 항공, 뭐 이쪽 정유 이쪽이 되겠죠. 예.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 직원들도 해고하지 말고 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 이익의 일부를 이 투자한 만큼 국가로 회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항공, 정유 등 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수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예, 국회가 일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고요. 또 하나 걱정은 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반대할까 봐 이것도 걱정입니다. 이거 정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상의해서 나왔겠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좀 다행입니다. 홍 부총리가 네네. 그렇게 목소리를 막 높이는 분이 아니셨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 말을 잘 듣던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있었는데 굉장히 잘 듣던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제가 나중에 다른 데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미래통합당으로 갈게요. 결국 김종인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까? 네, 이 미래통합당은 어제부터 이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21대 당선자 등 이 14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요. 이 당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결론은 김종인 비대위로 나왔습니다. 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김종인 비대위로 갈 생각이다라면서 이 전국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 주 초쯤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엊그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는 안 한다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허락도 없이 김종인 비대위를 꾸리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뭐 안 한다고 했었죠. 네. 그런데 오늘 이 김종인 위원장도 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좀 언급을 했는데 네.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7, 8월에 하는 전제가 붙으면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네.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 당원 당규에 구애받지 않은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튕기면서 묻고 더블로 가고 있습니다. 더 네. 내놔라. 권한 내놔라. 임기도 내놔라. 그럼 내가 좀 하겠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원장직으로 대선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 대선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비대위에서 일을 해주고 나와야 되는 것이다라면서 대선을 제대로 칠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선까지 자기한테 전권을 주면 가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분 안 한다 생각 없다 하다가 하루 만에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분이었으면 언론사에서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논란 해가지고 기사를 한 300개 정도 썼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능력이 있는 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해요. 네.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 그러니까 부정선거다 이런 그 의견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 선관위가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 정확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 득표율이 63%와 36%로 일정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뭐 서울, 인천, 경기의 득표 비율은 비슷하지만 이 다른 당 무소속 후보까지 함께 계산하면은 비율이 모두 다르고 또 수도권을 제외한 곳은 뭐 그야말로 결과가 제각각이며 이 선거구 전체로 봐도 253개 선거구 중에 17개 선거구만 해당 비율이 나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주장하는 그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만이 같은 비율을 보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사전투표함 교체 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건 뭐 불가능하다라면서 CCTV가 이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원하면은 뭐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또.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지난 2015년 이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공모를 해서 인사를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청와대하고 뭐 인사 그 담당 이 부처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상규명국장을 특조위가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집요하게 방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관련한 내용은 2부 속 인터뷰에서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연결해서 제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2명의 중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CCTV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당시에 그 장면만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12월 23일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 그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 아파트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CCTV의 영상 일부가 삭제가 됐다라고 피해자의 오빠 측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이 사건 영상을 은폐한 건지는 알 수 없는데요. 네. 다만 이 사건 발생 당시 아파트 CCTV 영상 일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이 먼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영상을 열람을 했는데 경찰이 이거를 따로 확보해 두지 않았나 봅니다. 확보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다가 이걸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자 다시 갔는데 이미 그때는 이제 보존 기한이 지난 상태였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날려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라는 것이죠. 피해자 오빠는 이에 대해서 이 담당 수사관이 영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연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신이 관리 사무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경찰의 뒤늦은 증거 확보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 사건은 이미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가 돼서요. 그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가 조사에 착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피해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 이 문제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네. 세월호 선장이 해경 수사관 집에 이렇게 가서 네네. 잤습니다. 세월호 당일날.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다녀갔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네네. 근데 그 CCTV만 그 장면만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공권력인데. 그렇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정상근 기자 여기까지 할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대현 님이 방송 제목에 비대위가 턱하니 들어가니까 미래통합당 자체 방송이 아닌지 도대체 헷갈립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 생각은 못했어요. 비대위 라이브 비대위가 먼저고요. 우리를 따라서 지금 미래통합당 비대위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저희 억울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이제는 방송 프로그램명을 공모하면 어떨지요. 그러면 저는 먼저 주진우의 털없고 날씬한 시사 라이브 공모 지원합니다. 땡.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털없고 아유 아닙니다. 닭 사장님. 주디 혀에 기름 치셨나요? 발음도 좋고 부드럽고 듣기 좋네요. 아직은 좀 기름을 좀 더 쳐야 됩니다. 닦고 조이고 또 기름을 더 쳐야 됩니다. 생활 방역 아이디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준 높은 지식인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JJ리님 회식 문화 없애자. 그렇습니다. 회식에서 성추행 그리고 그 태움이라고 하잖아요. 부하 직원, 아랫사람. 부하 직원이란 말도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아랫사람도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후배들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런 거 많습니다. 그 회식 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서민지님 술잔 돌리지 않기.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한 잔씩 주고 받아야 이게 우정이 싹 튼다고 하는데 술 못 먹는 사람은 그럼 우정 싹 안 트나요? 저 술 못 먹거든요. 그래도 우정 괜찮잖아요. 저하고 괜찮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좀 가식적입니다. 대답이 좀 1초 늦었어요. 네. 아스토니싱 5님 투표할 때 있던 일인데 거리 지키랬더니 뒤에 바짝 붙어서 앞으로 가라고 등 찌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사람 밀거나 손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거는 기본 예의범절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엘리베이터 탈 때 등을 막 찌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터치 그거 안 됩니다. 터치 안 됩니다. 김재태님 아프면 쉬기 50세 넘어가면 날마다 아파요. 아이고 참 제가 왜 이걸 공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철수 형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좀 몸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50대 넘어가면 매일 아프다. 근데 60대잖아. 그러면 50대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류난이님, 재채기 앞에서 하지 말기. 재채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탁 가려야 됩니다. 네. 0912님, 병문안 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아픈 분들 병원에 있는 사람 외로운데 가끔 찾아와 주면 너무 좋은데 제가 병원 신세를 오래 져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병문안 이것도 민폐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7257님, 언제나 혼자 앉아 밥 먹기 봄날 솔로. 언제나 혼자 앉아 밥 먹기 이거는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죠. 2111님, 거리두기 하는데 환경이 좋아져요. 지구의 날인 오늘 많이 지구 아껴요. 플라스틱 덜 쓰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인데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요. 공기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구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좀 반성하게 됩니다. 지구야 미안해. 6934님, 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님, 타인은 또 다른 나임을 안다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라는 걸 세월호나 코로나를 통해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역시 저희 라이브 비데이 청취자분들이 수준이 역시 이렇게 깊습니다. 넓고요, 높고요.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속에 세찬 바람이 부는 곳들이 많습니다.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적재물 관리 더 꼼꼼히 해주셔야겠고요. 감속과 주의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사고도 자리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에서 오늘 사고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잠실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로 가는 2차로에 추돌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안암 부근 1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안산 분기점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생겨났는데요. 이 영향으로 서안산 나들목부터 5km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면은 교통량이 많아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북수원에서 동군포, 또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툭 튀어나왔습니다. 김정은 와병설, 중태설, 사망설도 들었습니다. 왜 나왔나 봤더니 태양절에 참배를 안 했대요. 태양절은 4월 15일 김정은 할아버지인,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안 나왔는데 대체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계 최고의 북한 전문가 통일 일꾼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은 어떠신지요? 네, 건강합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이 나쁜가 봐요. 뭐 그렇게 뚱뚱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건강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최근에 나도는 것과 같은 그런 무슨 사망설이고 중병설이고 수술설 이것은 전혀 근거 없고 네. 15일 날 할아버지 생일이죠.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그날 금수산 다른 간부들은 금수산 기념공전에 가서 이제 참배를 했는데 네. 그날 그 평양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 시간에 내가 알기로는 14일에 이미 강원도 쪽에 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금년 들어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은 당분간 지금 접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선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과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거다. 그렇다면 그걸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이나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결정한 것이 자력 부흥 자력 번영입니다. 자력. 근데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을 외쳐놓고도 안 돌아가요, 솔직히. 네. 코로나 때문에 더 밖으로부터 이제 물자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이 유통이 원활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걸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직접 나와서 현지 지도를 해도 들똥말똥한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 가 있는 것은 뭐 특별한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건 같지는 않고 그쪽 경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뭐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할아버지 뭐 몇 주년이나 108주년 생신보다는 차라리 현지 지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내려갔을 뿐이지 그렇게 무슨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중병설 사망설이 나오게 된 그 타이밍을 네. 우리가 좀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그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 예. 300석 중에 180석을 지금 민주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네. 전체 60%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됐건 대외정책이 됐건 대북정책이 됐건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적 지지 속에서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총선이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우리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나오는 게 미국의 보수 및 트럼프 진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지금. 조금 네. 버뜩잖죠. 응? 왜 불안하냐고? 네, 좀 마음에 안 들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는 금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됐는데 문 대통령이 연초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네. 남북관계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 뭐 개별 관광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코로나 상황에 와가지고 진전을 못 보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가면서 치고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네. 이게 한반도 상황을 미국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걸 뺏기지 않나는 불안감. 예. 한반도 상황의 주도권을 미국이 뺏기면은 그 한반도 상황을 그 레버리지로 삼아서 이 미중 동북아에서 미중 경합이라고 할까 갈등에 있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수단으로도 썼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이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지금 당국자의 이름을 이름도 밝히지도 않으면서 미국 언론은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은 네. 지금 이게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그 국방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한반도 상황이 빠른 속도로 지금 봄에 예.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찰 기간 며칠 동안 계속 지금 한반도 상황을 배회하면서 북한 정찰한답시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북한이 무슨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 또는 동북아 지역 또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산을 깎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상당히 큰 포석들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방위비 분담 거기에도 있고 국방 예산도 있네요. 그러면 CNN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위중한 상황이다. 추적 중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른 언론들도 계속 쫓아가고 뭐 의식 불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떨어지죠. 네. 데일리 NK라는 매체가 있는데 김 네. 위원장 심혈관 시술 했다고 꼭 찍어서 아니 뭐 아주 실정감 있게 나도 그 기사를 봤어요. 네.
그 묘향산의 향산진료소라는 데서 김만유 병원의 최고 의사가 집도를 하고 네. 평양 평양의 뭐 의과대학인지 평양의과대학의 1호 의사들도 전부 다 그 묘향산에 가가지고 구체적에서 신빙성이 글쎄, 떨어지죠. 글쎄 오히려 너무 네. 중계방송 하듯이 하는 게 그게 좀 수상한 거죠. 그렇죠. 최고 전염이고 건강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너무 많은 뭐 어떤 의사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중계방송 하듯이 실시간 중계방송 하듯이 한 것 자체가 외국에는 신뢰를 줬는지 모르지만 미국 매체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큐마티니님이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들의 말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당선자는 위덕설 사실이다. 섭정체제 들어갔다 이러면서 자기가 북한에 있는 소식통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고급 정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당선자인데. 뭐 탈북자들의 이 얘기가 어떤 것은 신빙성이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또 네. 말하자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지성호 당선인이 북한 소식통한테 알아봤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내통 아닌가요? 이거? 뭐 그렇게까지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해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했으면 바로 잡혀가요. 제가 만약에 알아냈다고 하면 바로 그냥 검찰이 옵니다. 아닐까요? 그건 좀 너무 심한가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북한에도 핸드폰이 적어도 중국 쪽으로 해서는 네. 통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얘기는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소식통이라는 사람도 그냥 떠도는 얘기를 밖에서 이런 얘기가 도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럴 때 글쎄 잘은 모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네네. 태구민 탈북민 출신 태구민 당선자는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나 때문에 마음 아팠나. 신변 이상과 내 당선이 어떤 일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이 옛날에 사귀셨나요? 뭐 좀 약간 관계가 있었나요? 부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뭐 글쎄요. 그 태구민 당선인이 어떤 그 계산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떠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여기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속 시원해 그럴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고위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니죠. 예.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면 우리나라 그 영국 대사관 공사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가 뭘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네. 네. 이분들이 그렇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 전에 97년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왔을 때도 네.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전부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과 다른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얘기가 그때 한국에 와가지고 97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다. 예.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 비서까지 오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믿고 싶어 했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김영삼 정부가 지금 대응을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죠. 그런데 핵실험도 안 하고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한 것은 그로부터 9년 후 2006년 10월 9일 미국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실험도 안 하고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한 황장엽 비서는 이미 뭐 세상을 떴지만 그때도 그 비슷한 말하자면 북한에서 온 고위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진실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뭐 좀 보수 언론이나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당에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이용하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요미우리 보도했습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권력 구도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요미우리가 이제 소설 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 신변 이상이 온다면 일단은 거기는 이제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일단 상징적으로라도 최고 지도자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네. 북한 정치 문화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권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러나 그것도 설에 의하면은 2014년입니까? 그때가 인천 아시안 게임 14년이었었나?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실세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왔었어요. 최룡해 그다음에 김양건 네. 그다음에 또 지금은 황병서 예. 군 총청 지국장에다가 이제 넘버2 최룡해 그다음에 대남 비서. 네. 근데 그중에 지금 황병서는 지금 실각해서 안 보이시고.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김양건은 세상 떴고. 예. 이제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건재한. 서열 넘버2로 건재하는 최영애 하나밖에 없는데 실세 3인방이 무슨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하는 것부터가 그게 시간표상으로 맞지는 않은 거야. 사건표상으로. 네. 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의 특징은 뭐냐면 네. 시간을 뛰어넘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스토리. 네. 시간을 뛰어넘는 견강부회. 예.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네. 며칠 전 총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압승으로 결론 났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제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표를 던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네. 물론 이제 일단은 지금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을 잘하니까 네. 대통령 총리가 정말 동부서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이 지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극복이 되고 난 뒤에 오는 경제 위기라고 그럴까 이것도 잘 헤쳐나갈 것 같고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해서 난 60%나 지지를 했다고 보고. 아니 표 얻은 거는 저희가 알아서 분석할 테니까. 글쎄요. 네. 저 장관님은 이 얘기 좀 해주세요. 통일부 장관이 잘 안 보여요. 저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도 안 보이고 두 번째 장관도 잘 안 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안 보였는데 왜 통일부는 존재감이 이렇게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자진해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그런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네. 통일부가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했죠. 못하게 하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 북핵 문제가 풀리기 전에 미국이 발목 잡은 게 많아요. 예. 그때 그것을 용감하게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은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네. 장관들이 뒤따라갈지도 못한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면은 사실은 알아서 먼저 가야 되거든. 네. 그래서 더구나 금년도에 대통령이 1월 2일 신년 하례식에서 금년에는 남북관계에서도 문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활동하기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리고 또 1월 7일입니까? 신년사에서도 개별 관광도 하겠다고 시작하겠다. 의지를 보였죠. DMZ 평화지대화 문제도 대북 제안 비슷하게 내놨고 또 14일 날 간담회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정도 됐으면은
금강산 관광이 됐건 개별 관광이 됐건 DMZ가 됐건 북쪽과 만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민간 치고 교류라도 좀 나갔어야 돼요. 열려야 되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언제는 미국이 도와줬습니까? 언제는 일본이나 중국이 도와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77년에 동해론에 들어가서 그 동해 문제를 현장 뭐 처음엔 말단이었지만은 현장에서 다뤄본 사람으로서 미국이 자진해서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네. 미국이 항상 이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동북아의 국제정치 차원에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두고 쓰는 문제예요. 네. 너희만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할 때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미국을 살살 달래가면서 자기 페이스로 클린턴 대통령이 따라오도록 만들고 나갔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미국이 발목 잡은 게 많죠. 그래도 용감하게 치고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 돌아서도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미국의 통제라고 그럴까 그 견제가 그 이전에 어떤 대통령 때보다도 더 심해졌어요. 아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그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누구보다도 남북 관계는 풀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보이는데 외교적으로는 그래서 좀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제 북핵 문제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전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북핵 문제가 훨씬 더 지금 험악해진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6번이나 해버렸고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13,000km짜리 ICBM까지 개발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강도가 이제로서는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금 이 상태로 끌려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좀 한 발 앞서가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외무부 장관이 못해요. 예. 통일부 장관이 해야 돼요. 네네. 네. 근데 왜 통일부 장관은 얘기 안 해요? 그분 말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장관 되더니 왜 이렇게 안 하시죠? 글쎄 보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좀 기대와는 다르죠. 아니 난 용감할 줄 알았더니 예. 굉장히 뭐랄까 좌고우면의 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본래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60%나 이렇게 의회도 장악을 하고 했으니까 네. 미국의 걱정하는 바에 또 휘둘리지 말고 예. 좀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좀 구멍을 내야죠. 앞으로 가야죠.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해 내야죠. 올해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남북 관계를 조금 이렇게 개선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일단 코로나가 우리로서는 코로나가 이제 터널 끝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네네. 다시 또 무슨 겨울에 또 올 수 있다는 그런 코로나는 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고 나면은 네. 이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여력은 또 여지는 더 많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격리 해제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거기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니 심각해요.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격리 해제자가 왜 나옵니까? 예. 감염이 없는데 왜 격리 해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도 우리한테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인데 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중국 거는 이미 아니 장관님 그래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짧게 이제 코로나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보건의료 협력을 명분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정상회담을요? 네. 그러니까 보건의료 협력 실무 분야 협력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네. 지금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지 그 보건의료난 같은 걸 생각하면은 톱다운 방식으로 네. 정상회담에서 시작해서 보건의료도 하고 개별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접근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연이은 선거 참패로 미래통합당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 개혁과 쇄신에 대한 보수 원로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반성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었다. 보수가 붕괴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새로운 싹이 나지 않겠나? 라고 윤여준 전 장관은 말합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이게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라고 보기보다는 네. 통합당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세력이 보여준 태도, 전혀 그 국민의 그 탄핵이라는 그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네. 예. 가장 극단적인 심판인데 그걸 받은 세력으로서 보여줘야 될 그런 반성이나 뭐 참회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 당이 비대위를 2번 운영했습니다. 그 뒤에 새로운 지도 체제가 성립이 됐죠. 전당대회 통해서. 그런데 그때 누가 대표로 왔느냐 하면 탄핵 정권의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왔어요. 그러면 그 탄핵을 했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 부정으로 보인다고요. 아하. 이거 용납하겠어요? 선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천인 거죠. 공천인데 이 공천이라는 작업이 겉으로 보기는 게 간단하게 보여도 저게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양적으로 많은 계획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징성이 강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 계획 의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 보수에 붕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새싹이 나죠. 근데 또 한편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렇게 철저히 응징을 하면서도 그 세력에게 개헌 저지선을 줬어요. 아, 100석 넘게 줬죠. 민주당의 아주 압도적 지지를 주면서도 개헌선을 안 줬다고요. 그 전에 정신분석학 자이신 그 정혜신 박사라는 분이 한 말인데 민중의 무의식은 언제나 옳다. 민중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 비대위는 미래통합당의 고질병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더라도 자생력을 갖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새누리당의 6번째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임명진 목사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6번째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많았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병준 씨가 7번째.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또 누가 나오면 8번째가 되겠는데요. 아, 예. 이게 비대위원회, 이게 참, 이게 미래통합당의 이게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헌뜻하면 이제 비대위 체제, 비대위 체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제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김종인 씨를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위기,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런 거를 누구 희생양을 데려다가 덮어 씌워서 위기를 모면을 하고, 그리고서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냥 일시적인 방편이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공화당인데, 공화당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60년 된 정당이에요. 60년 된 정당이 아직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 그건 자기들 면피를 하는 일이고, 그러는 안은 이 당은 한 번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서 영남, 다선, 중진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야 돼요.
예. 물러나고 예. 그리고서는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앞장 세우는 그런 인적 쇄신을 자기들 스스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이 체제가 오래 가는 거지. 예. 만약 김종인 씨가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예. 김종인 씨 나가면 도로함이 다불이 될 거거든요.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당선자 다수의 의견을 따라 비대위원회 체제를 선언했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음 중 김종인 위원장이 몸담았던 정당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미래통합당,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국민의당.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노블레스님, 김정은 부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핵 포기하고 경제 살리고 적어도 종전까지만이라도 이끌어주길 기원합니다. 남북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